오늘 장의 중심이 될 중요한 이슈앤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타큐뉴스 조우준 대표,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潘종민 소장, 헤르메스 스탁 하창한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반도체 투톱의 강세에 힘입어 코스피 2670선에 안착했습니다. 7거래일 연속 올라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경우 자사주 매입 소식에 K칩스법 통과 가능성까지 더해진 점이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레거시 반도체 회복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2700선을 향해 나아가는 코스피 결국 좀 반등의 키는 반도체가 쥐고 있는 걸까요? 조진 대표님? 예, 그렇죠. 이제 왜냐면 이제 수치를 보더라도 이제 우리나라 시총 1, 2위 기업이 다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SK 하이닉스니까 그 두 기업이 만약에 이제 올라가지 않으면 코스피 전체가 올라가기 힘들다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저께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가 이제 3% 정도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4% 정도 올랐는데요. 삼성전자가 올라갔던 이유는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전날 이제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올라갔는데 마이크론이 올라간 것은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제 그 D램과 그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낸드 플래시는 이제 가격의 턴어라운드를 일부 했다라는 전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D램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지 않기만 하더라도 사실은 뭐 다행이죠. 그러니까 그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에 대해서 이제 드루칸 밀러라는 이제 큰 손이 이제 투자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 마이크론이 이제 올라갔고 그 여파로 삼성전자와 이제 SK하이닉스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은 이제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 일단 두 종목을 나눠서 말씀드리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주를 그 11월 15 작년 11월 15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장 마감 이후 전격적으로 자사주 10조를 매입을 하겠다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첫 거래일이니까 첫 거래일 날부터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어제 종가까지 치면 많이 팔았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와 그저께 이제 그 매수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이틀 전에 사긴 했지만은 쭉 이어진 기조를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전히 이제 두 가지 그 배경이 이제 가격이 디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보합내지 상승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안 좋은 것은 이게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 때문에 단기 상승한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이제 이어지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체적인 이게 반도체 기술 경쟁력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 이번에 갤럭시 S25를 갖다 출시하면서 그 자사의 어떤 D램을 쓰지 않았어요. 물론 초도 물량이라고 노태문 사업부장이 뭐 부랴부랴 진화하긴 했지만 퀄컴 썼죠. 예. 예, 아무리 초도 물량인데 왜 굳이 이걸 마이크론 걸 쓰느냐. 이제 그만큼 삼성전자가 D램 자체가 HBM뿐만 아니라 미세화 공정에서도 사실은 안 좋다라는 것이 이제 자사에서도 이제 입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해결하지 않으면 삼성전자가 사실 추가로 상승하기 좀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를 말씀드리면 SK하이닉스는 이제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계속 쭉 이끌어왔던 것은 이제 그 HBM에 이제 그 무슨 NDVI에다 고가의 칩을 납품했습니다. 제가 고가의 칩이라고 굳이 이제 설명드리는 이유는 HBM이 이제 H100이 있고 H800이 있고 또 H20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저가형 고가의 칩이 있는데 엔비디아에 이제 가장 비싼 건 H100, 뭐 그 다음에 지금 블랙웰 B100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런 고가의 칩에서는 사실상 SK하이닉스가 독점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납품을 못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매출과 주가가 계속 이제 안 좋았던 것인데 그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아까 말씀 낸드 플래시와 뭐 그 디램의 어떤 가격 보합 이런 것은 SK하이닉스는 사실 무관하다 보면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삼성전자가 큰 영향이 있고 SK하이닉스는 약간 영향이 덜 받는다. 예. 다만 이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정책을 펼치면서 반도체는 이제 뭐 25% 이상, 자동차 25% 했지만 반도체 25% 이상으로 얘기했어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디램 그러니까 결국 그 3사, 그러니까 마이크론 포함한 3사에서 그 반도체 영향을 끼치는 건 이제 디램입니다. 디램에 있어서 3사가 90% 이상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조만간 이제 트럼프 정부가 미국이 중국 반도체에 대한 제재를 갖다가 이제 추가로 발표할 것 보입니다. 발표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중국 반도체가 사실 약진한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 3사가 다 공이 해외에서 그 D램을 만들어서 미국 본토로 끌고 오겠어요. 그러면 이제 25% 이상을 다 관세를 때리면 3사가 모두 다 25% 이상 관세를 갖다 때려받는 거죠. 그러니까 때려받은 그 가격을 그대로 이제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여건은 구비된 상황이다. 다만 이제 마이크론이 좀 더 유리한 입장이 뭐냐면 마이크론이 내년에 미국 본토에서 아이다호랑 뉴욕주에서 반도체를 생산을 해요. 그러면 이제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우호적인데 1년이 남았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 입장에서 1년이라는 기간은 큰 기간이어서 당장 영향을 받을지는 좀 미지수다라고 봐야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렇다 설령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HBM의 관세를 맞더라도
그걸 그대로 사실은 이제 엔비디아 전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지금 영업이익률이 75%에 넘어가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관세 때렸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 일정 이상 전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 점도 사실은 어느 정도 SK하이닉스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 충격을 흡수하기는 좀 어렵다. 이것도 동시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 관세 문제에서 미국 반도체의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사실은 10%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이 조금 덜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고 어쨌든 반도체주 추세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대장주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주 움직여주길 바라는 투자자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죠. 그리고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이 트럼프의 타깃이 된 자동차 업계는 걱정이 좀 사실 큽니다. 이 자동차 업계가 4월 2일부터는 25% 관세를 내야 된다 이런 소식들이 알려지면서 타격이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는 어제 1%대 상승 마감을 했었습니다. 관세 우려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다 됐다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반종민 수장님? 저는 좀 일부는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계속 좀 길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면역이 되지 않았나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좀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무역협회에서 미국이 만약에 25% 자동차 쪽에 관세를 부여하게 된다면 뭐 현대차나 뭐 기아 쪽에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내용이 맞기는 하지만은 그거는 지금 예상 수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실하게 나와봐야지만 아는 물론 상황이고요. 그 감소폭이 굉장히 큽니다. 18% 정도 가까이 된다라는 얘기도 예, 있었고. 그렇게 예. 이제 크게 내용이 나오긴 했지만 실제는 어떻게 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예. 예상치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인데 이게 지금 미국 쪽에서 얘기가 나온 걸 봤을 때 이게 진짜 관세를 부여할 건지 아니면 협상 카드로만 진행할 건지는 아직까지 좀 명확하게 확인된 점은 없거든요. 그렇죠. 관세가 영원히 부과되지는 않을 거니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또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금은 뭐 자동차 기업의 면세 혜택에 대한 내용들도 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자동차 국가별로 지금 그 면세 혜택을 줄지는 아직까지 정해진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좀 팔로우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른 좀 불안감이 있기는 하지만 좀 우리나라도 현지 시간 19일부터 20일까지 그 대미 통상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를 합니다. 근데 예. 여기에서 현대차 쪽에 대해서는 미국 통으로 좀 알려진 성킴 그 현대차 사장이 여기에 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협상력을 갖추면서 나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히려 이쪽에 대한 기대감도 좀 형성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세에 대한 얘기들을 봤을 때는 부정과 긍정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지금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지금 협상이 좀 진행될 예정으로 보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GM에 대해서는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의 경우에는 계속 현지화 전략을 계속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현지화 전략이 단순히 뭐 최근에 나온 것은 아니고 중장기 전략으로 계속 좀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좀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타격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계속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미국 진출 이후로 이제 현대차 그룹의 경우에는 57만 개 이상이 미국 일자리를 좀 창출을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큰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조지아 공장의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에 대해서도 전기차 전용으로 이제 공장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게 또 하이브리드 쪽으로도 좀 그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미국 쪽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 이제 현대차가 미국에서 판매한 대수 중에 국내에서 생산한 게 한 64만 대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만약에 그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 쪽에 대해서 그 생산량이 늘게 된다 한다면 비중이 좀 어느 정도 맞춰지면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가 현재 램프업 기간이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된다 한다면 50만 대 정도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향후에 한 100만 대까지 된다 한다면은 이 부분들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노조 합의가 전제가 돼야 되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이 점을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는 공장에 대해서 뭐 시설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현대차 쪽에서는 좀 고려를 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콜에 대해서도 GM과 그 바인딩 계약을 통해서도 얘기가 있긴 하지만 공동 구매 계약도 있고요. 심지어는 리베징 전략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경우에는 지금은 오히려 지금 계속 분할 매매 관점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매도 재개 시점이 지금 다가오는 시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주가가 많이 빠졌던 종목 쪽에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투자 관점에서 매력도가 있는 현대차 중장기적으로 보고 분할 매수해도 괜찮다는 의견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정말 오랜만에 불기둥을 뿜은 포스코 그룹주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요, 철강 2차 전지주 그리고 로봇 자동화 이 세 박자의 모멘텀이 잘 맞아떨어지면서 포스코 그룹주가 일제히 불기둥을 켰습니다. 자, 포스코 그룹주의 2차 전지주 참 애물단지 같은 존재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마음고생을 하셨는데 자, 2차 전지주 정말 찐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정태근 이사님? 일단은 어제 흐름만 보게 되면 그런 기대를 좀 가지게 하는 것 같아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대형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대형주 장세로 만약에 순환매로 넘어가게 된다라면은 아마 2차 전지도 그런 기대감들을 좀 반영시키는 것 같아요. 일단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이제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LG 엔솔의 그 도요타 구매 합의 뭐 이런 소식도 있긴 하지만 예.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관세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 우려를 해가지고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우려가 좀 됐었는데 뭐 차례로 이제 악재로서도 영향력은 좀 많이 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 어제 조금 전에 이제 반정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세 우려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였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뭐 관세가 악재로서도 영향력이 뭐 소멸이 되고 있다는 점들이 뭐 1차적, 2차 전지도 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나 또 포스코 그룹주가 또 강세를 보였었는데 2차 전진에서 어제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포스코 그룹주가 좀 강세를 보인 이유는 아마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광물 이슈.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이 이제 배터리 핵심 원자재라든지 기술 수출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리튬 같은 핵심 광물에 대한 부분의 중요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아마 포스코 홀딩스가 작년에 리튬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략을 전하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포스코 아르헨티나 홀딩스를 통해 가지고 아르헨티나 염호 투자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 이게 호주 쪽의 법인인데 호주 광산을 통해서 이제 리튬 생산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완성이 되게 된다라면은 리튬 같은 경우는 뭐 자립화가 가능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광물 이슈로 인해 가지고 포스코 그룹주가 좀 강세를 보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포스코 DX가 가장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로봇 이슈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2차 전지 좀 반응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2차 전지 계열사 쪽으로 공정 자동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된 것 같아요. 예를 들게 되면은 포스코 케미칼 쪽에 양극재라든지 연극재 공장,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한 이력이 있는데 이런 부분 좀 부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포스코 DX가 강세를 보인 건 이 연유인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 가장 싸다라는 점, 아마 이런 것들이 변동성을 좀 키우는 요인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가 사실 그동안 큰 폭으로 조정을 많이 받았던 만큼 이제 올 3월 공매도에 약간 이 태풍이 있을 텐데 그때는 네네. 상대적으로 그런 태풍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여의도에 있기도 합니다. 이런 점들이 상승 랠리로 이어질지도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고요. 다음 소식 보시죠. 중국 정부가 이르면 5월입니다. 그동안 8년 가까이 끌어왔던 K-콘텐츠 족쇄였던 한한령에 대한 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한국경제신문에 단독 보도가 있었었는데 한국의 무비자 입국 허용에 이 한한령 해제까지 중국이 외교 전략을 좀 바꾸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서 노골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하창원 본부장님 오늘 시초가에 한한령 해제 수혜주 접근 유효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뭐 저는 유효하다라고 보여주고요. 대신에 산업군들이 되게 많은데 단순히 이 이슈 외에도 사실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 산업으로 좀 추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엔터가 제일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왜냐면 뭐 사실 한한령이라는 그 이슈를 빼더라도 하반기 때에 뭔가 이제 성장 모멘텀들, 뭐 BTS라든지 뭐 블랙핑크 완전체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최근에 또 신인 아티스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뭐 JYP의 키플릭 같은 경우는 사실 초도 물량도 꽤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보면 실적에다가 이런 좀 전반적인 턴어라운드 부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죠. 근데 그거를 제외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 이슈 자체는 시장이 지금 주도주 역할을 해주고 있었던 뭐 조방변이라든지 기타 종목군들은 주가가 너무 높은 상황인데 네. 이렇게 좀 주가 위치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의 좋은 모멘텀이 터지게 되면 사실 엔터야 조금
그나마 좀 올라온 편이 나머지는 완전 바닥에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충분히 수급 쏠림이 나올 수 있는 좋은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한한령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뭐 중국이 한한령 규제야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해보는 거죠. 미국이 이렇게 중국을 강하게 때리고 있는데 중국 혼자서 사실 이겨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뭐 주변국에 대한 조금 관계를 우호적으로 하지 않을까? 내수도 좀 더 살려야 되고.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좀 많이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5월에 하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 아마 상반기 때 외자 판호가 기사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보통 이제 게임 주주들한테 좋은 소식이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무비자는 이미 해놓은 상황인데 보통 이제 중국이 어떤 우리나라 관계를 좋게 해줄 때 항상 좀 꺼냈었던 카드가 외자 판호거든요. 그래서 예. 만약에 게임 쪽에서 외자 판호가 대거 나온다. 그러면은 한번 의심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오늘은 뭐 단독 기사로 나오기도 했지만 기타 다른 또 채널에서도 후속 기사들을 좀 썼더라고요. 예. 비슷하게.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단독보다는 조금 더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화장품이라든지 게임 콘텐츠 쪽으로 좋을 거고 어쨌든 대장주들 중심으로 좀 보셔야 된다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SM이나 DOU가 가장 중국발 모멘텀이 크기 때문에 뭐 예. 큐브 엔터도 있긴 한데 뭐 저는 SM과 이제 DOU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게임에서는 과거부터 좀 강했었던 이런 판호를 갖고 있는 기업들 제가 리스트업 해놨고요. 콘텐츠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뭐 당연히 콘텐츠가 많으니까 구적 판매에 따른 플러스 알파 요인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쪽이 가장 좀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화장품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알고 계시니까 네, 빼놓고 얘기했습니다. 5월에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그럼 만약에 정말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 5월에는 세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걸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엔터라든지 특히나 콘텐츠 같은 경우는 그쪽이 중국 쪽에서 선이 끊기고 나서부터 많이 떨어졌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 기간별 수익률로 보시면 뭐 엔터는 지금 위치가 그때보다 더 높습니다. 하지만 화장품이나 이런 쪽은 완전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퍼센테이지를 감안을 해보면 저는 오히려 이 턴어라운드 기조와 또 증권가의 분석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긴 한데 뭐 부정적인 멘트보다는 저는 사실 긍정적인 멘트가 더 크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오히려 시장 라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단기 시세 차익은 나오겠지만 다시 구조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관련주들의 본격적인 구조적인 상승 모멘텀이 되어주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 체크해 보시죠. 박정은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확인해보는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시간입니다. 요즘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트럼프발 관세 폭탄의 변동성이 예상됐던 2월이지만 우리 시장에는 7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상승 랠리 응원해보면서 아침에 발행된 증권가 리포트 함께 체크해보시죠. 오늘은 상향과 하향 유지 보고서가 골고루 나왔습니다. 두산과 풍산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고요.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을 높일 시점이라는 솔루엠 목표가 28,000원 제시됐습니다. 또 어제 2조 원대 순이익을 발표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메리츠 금융지주의 목표가 올려잡은 곳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신한투자증권은 9번 연속으로 목표가를 상향한다면서 143,000원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길고 길었던 터널에 끝이 보이려고 한다는 콘텐츠리 중앙의 목표가 12,000원 리포트 나왔는데요. 이 중에서 먼저 두산 리포트부터 체크해보시죠. 요즘 이름에 한화가 들어가는 종목들은 다 잘 가는 최강 한화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시장에선 다음 타자로 떠오를 지주사는 어딜까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는데요.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도 로보틱스도 우상향하는 만큼 오늘 이 리포트 주목해보시죠. DS투자증권은 오늘 두산에 대해서 전자 비즈니스 그룹의 4분기 매출이 3,360억 원, 영업이익은 448억 원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중에서 N사 즉 엔비디아향 초도 매출이 1,000억 원을 웃돌면서 기대 이상이라고 분석했고요. 올해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거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주문형 반도체 신규 고객 확대를 토대로 대규모 증설에 날 거라는 썰이 돌면서 이번 주 역대 최고가 달성했는데요. 한화가 시장에서 최강 한화다운 모습을 보여준 가운데 두산도 최강 두산 이름값을 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시죠. 다음은 풍산 보고서입니다.
요즘 조선주와 방산주의 폭풍 질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주는 러우 전쟁 동식 기대감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에 유럽 증시에서도 주가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가는 종목이 더 잘 가는 시장이 연출되다 보니 방산주 하나쯤은 담을 걸 싶은 투자자분들 계실 텐데요. NH투자증권은 풍산에 대해 세상에서 가장 싼 방산주라면서 목표가 86,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작년 방산호조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도 실적 성장이 이어질 거라고 짚어냈고요. 또 영업이익의 비중 74%가 방산임에도 불구하고 동종업종에 대비해서 저평가가 극심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연일 최고가 행진에 이어가는 다른 방산주들처럼 풍산도 주가 기지개 켤 수 있을지 오늘장 흐름도 주목해 보시죠.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원전 열풍 속에 고공행진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집중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1.4%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원전 호재에 이어 일본에서도 원전 재가동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좀 모멘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증권가에서도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 상황.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 기대해봐도 될까요, 조우진 대표님? 예, 그러니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12.3 계엄 사태 터져가 주가 폭락을 하니까 사실 마음이 좀 아프셨을 텐데 그때 폭락한 이제 근거는 당연히 이제 문재인 정부와 다르게 이제 윤석열 정부는 친원전 정책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그 친원전 정책으로 또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이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됐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원전 주가가 그 윤석열 정부의 정책 지원도 있지만 사실 해외에서 불어왔던 훈풍이 컸기 때문에 저는 그때도 이제 이거는 과도하게 빠졌고 이제 수익률 찬스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까지 많이 오를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연초 대비 올해 이제 2월 2일 날 처음 거래한 이후에 어제 종가 대비 어제 좀 약간 빠지긴 했죠. 종가 대비 이제 YTD가 65%가 되고 만약에 12.3 계엄 사태 당시에 이제 12월 10일 날이 저점이었는데 그날 기준하면 77%에 해당하는 수익률을 갖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참고하시고 훗날에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오히려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해외에서 훈풍이 불어왔던 환경이 무엇이냐를 따져본다면 제일 큰 것은 AI입니다. AI가 우리가 네이버 같은 그런 검색을 할 때보다 생성형 AI로 검색을 할 때 이제 전력 수요가 10배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너너 없이 이제 그 전기를 갖다 생산해야 되니까 가장 이제 떠오르는 것은 이제 원전이고 SMR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SMR도 지을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올라갔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언제나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나라 한국이 해외 원전 수주할 때마다 발목을 잡았던 이제 미국에 있던 웨스팅하우스가 지적 재산권이 완전히 끝났죠. 이것도 또 하나 중요한 어떤 모멘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원전에 그나마 이제 꺼림칙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말미암아서 일본 자체가 원전을 꺼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일본이 원전 의존도를 갖다가 낮추겠다, 저감하겠다 문구를 삭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3년도 기준으로 일본에 있던 그 전체 전기 생산 중에서 원전 비중이 8.5%였는데 2040년이 되면 20%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거는 해외에서도 시사한 바 클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갖다가 올해 1년 내내 계속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면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 신고가 행진 어디까지 이어질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죠. 이어서 어제 강세였던 조선주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LNG 수출 허가 승인 소식에 국내 조선주 또 올랐습니다. 그런데 걱정인 게 이렇게 잘 가는 조선주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하향하는 보고서가 어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지 또 그렇다면 지금이 또 수익 실현 구간으로 봐야 될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지금 정도 조선주 주가를 보게 되면은 예. 이런 얘기 나오는 것도 저는 무리가 아니라고 이상하진 않다. 예. 듭니다. 일단 작년 12월 달부터 조선주가 지금 2월 달까지 4개월 동안 정말 랠리가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기울기가 너무 가팔라요. 이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 가격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업황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단계적인 가격 문제로 인해서 이런 의견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의견 참고해서 뭐 일단은 수익 실현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선 같은 경우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3년 정도 주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 중간에서 일단 단기적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LNG 쪽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단 중단됐던 부분들을 이제 트럼프가 하나씩 풀어나가는 개념에서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 전반적으로 들어봤는데요. 바로 이어서 섹터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종민 소장님께서 LS 그룹주 가지고 오셨는데요. 어제 조금 아쉬웠던 게 LS 네트워크스는 그래도 상승폭을 좀 유지해줬지만 다른 계열사 그룹주들은 좀 모멘텀이 좀 빠진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지금 상황에서 어떤 LS 그룹주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지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좀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이 LS 그룹주가 좀 약간 긴가민가 뭐 이런 느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를 봤을 때 전력 업황 관련된 뭐 수요 급증, 그리고 또한 이제 빅테크사의 전력 필요성이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에너지 3법 등 지금 또 뭐 국내에서도 AI 데이터 센터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당 그 LS 그룹주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S 일렉트릭의 경우에는 뭐 AI 데이터 센터야 뭐 전력망 교체 뭐 이러한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게 뭐냐면은 지금 뭐 관세에 대한 얘기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약에 미국으로 공장을 만들게 된다 한다면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는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좀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LS 마린 솔루션의 경우에는 그 LS 전선의 자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저 케이블 쪽이나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기대될 수 있을 것 같고 LS 네트워크스의 경우에도 해외 전력 통신 사업 등을 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 있고요. LS 에코에너지의 경우에는 이제 베트남 사업하고 LS 전선의 크로스셀링 판매 전략을 앞으로 좀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너지를 내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기업의 경우에는 나중에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발생된다 하면은 오히려 히토류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S 그룹주의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눌렸다 하면은 계속 좀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LS 일렉트릭 그리고 LS 마린 솔루션, LS 네트워크스의 경우는 지금 관심이 좀 유효하다. 그리고 LS 전선 자회사인 LS 마린 솔루션과 가온 전선도 같이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LS 그룹주와 함께 볼 종목들도 챙겨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 오늘 개장 전 체크해야 될 포인트까지 정리를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야간 선물 자체가 마이너스 0.37%로 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좀 신기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사실 간밤에 나쁘지 않고 했는데 일단 야간 선물 자체가 좀 빠진 걸로 보면 어제 대량 매수가 들어온 거에서 일부 좀 차익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결제 약정도 조금 줄긴 했었거든요. 동시호가 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간에서는 그룹3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거 상승을 했는데 오늘 또 한한령이라는 또 새로운 이슈가 발생을 하다 보니 여기서 약간은 좀 차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것도 이제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뭐 주목은 하시되 만약에 수급적인 흐름에서 뺏기게 되면은 빠른 순환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사실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한한령 해제가 가장 크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좀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재건 쪽보다는 오히려 방위비 쪽으로 또 이슈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방산주들이 다시 한번 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 역시도 이제 한한령보다 이슈의 무게가 좀 크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래서 미국장에서 또 뭐 옥시덴탈부터 시작해서 이제 천연가스나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가 추이가 좋았는데 이 원자재 가격 동향 자체가 좀 빠르게 변동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것도 우크라이나 쪽에서 러시아 가스 송유관을 공격을 해서 이슈가 생긴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변동성들 또 단기적으로 유통주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양자 컴퓨터도 전일에 이제 리게티 컴퓨팅 CEO가 발언한 부분들에다가 MS에서 이제 또 큐비트 관련돼서 좀 좋은 개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또 양자하마 쪽에서 좀 강한 이벤트가 될 수 있어서 오늘 양자하마 쪽에 대한 이벤트들도 한 번은 또 수급이 쏠릴 수 있으니 이것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포인트 중에 하나로 시간에서 머스크 XAI의 그룹3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을 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간밤 뉴욕 증시에서 AI 소프트웨어 대장주인 팔란티어가 10%나 급락을 했어요. 팔란티어는 사실 워낙 국내 증시 관련해서도 좀 관심이 있었던 종목이다 보니 오늘 좀 AI 소프트웨어 투자 심리가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팔란티어가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이제 본업 쪽에서 뭔가 이슈가 있기보다는 이제 그 지분 매가
매각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해서 주가가 급락을 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계속 갈 거면 그냥 갖고 있지 왜 팔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이제 바닥권에서 워낙 또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어느 쪽으로 좀 포커스를 둘지 좀 물음표이긴 합니다. 근데 뭐 그럭3를 바탕으로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해서 사실 좀 경쟁도 치열해지는 것도 맞고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도 많아서 팔란티어 이슈로 만약에 같이 끄집어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팔란티어 한번 확인해 봤는데 바로 이어서 좀 한한령 관련 이슈도 좀 더 체크를 해볼게요. 반종민 소장님, 그러면 어떤 섹터를 혹시 추가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일단 그 하본부장님께서 이제 얘기하셨던 뭐 엔터, 미디어 쪽은 당연히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한한령 해제가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뭐 NRG다 베이비복스 90년대 때처럼 활동이 된다면 굉장히 큰 역할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체크를 하셔야 될 거는 공연을 하고 그 또한 이제 미디어에 노출된다면 화장품 쪽에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 ODM, OEM 업체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슈앤 전략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체크하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